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게 1대1로 기사가 많아요 요새. 예, 워낙 큰 사업이고 세계적 주목도 끌고 우리도 그런 기사 많이 다뤘죠. 근데 올해 한 작년 하반기부터 1대1로 관련해서 실패할 것이다라는 기사가 참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외신발인데 근데 이제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착취다. 신식민주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서구 언론을 통해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특히 미국 언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아프리카를 지난 한 200년 이상 정말 악랄하게 착취한 게 서구인데 네, 그렇죠. 먼저 자신을 좀 되돌아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네. 그런 소리는 좀 웃깁니다. 서구 네, 언론이 그런 얘기를 하는 틀린 말이 건. 아닌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먼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1대1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혹은 뭐 안 되길 바라는 미국발 혹은 서구발 서구 영향을 받은 기사가 참 많아요. 그런 해석 기사가. 이게 이제 중국이 더 크기 전에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 20세기 최강자의 자존심이죠. 예, 미국이 언제까지 계속 최강자일지 모르겠지만 중국도 이제 아편 전쟁 이후로는 서구 주도 세계 질서를 그냥 구경만 했잖아요. 근데 당장은 아니어도 따라잡겠다 뭐 그런 야심이 있는 건데 이제 그런 힘이 충돌하는 과정으로 이런 비판 기사도 읽어야 하는데 아 얘네 이해관계는 저런 거구나.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이러이러한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되겠구나. 이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외신 기사 읽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정도 경제나 우리 정도의 규모, 뭐 문화, 그냥 우리만의 해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외신 기사는 항상 그쪽 시각을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그렇다라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어제도 그런 기사가 있었고 해서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남북군 당국과 비무장지대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첫 번째 3자 협의를 열었습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이행을 위한 자리인데요. 지난달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통해서 일정 부분들 정해진 것들이 약 한 달 만에 나온 것들입니다. 회의에서 남북 유엔사 측은 지난 1일부터 진행 중인 JSA 내 지뢰 제거 작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국방부 당국자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후에 5일 안에 초소를 철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JSA 외곽의 상대방 지역에 초소를 새로 설치해서 남북이 근접해서 근무하게 되는데요.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JSA 안에서 남북한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양쪽 지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남쪽 북쪽 회담은 요새 여러 단위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렇죠. 뉴스도 아닌데 이제 이 뉴스의 핵심이 이겁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같이 회의를 처음으로 했다.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유엔군 사령부라고 하지만 미국이죠, 미국. 이게 이제 지난 평양 회담에서 정전 협정을 애초 맺은 정신대로 돌아가자. 원래는 비무장지대죠. 여기가 완전한 무장을 하지 않는 건데 실제로는 계속 무장했어요. 정전 협정을 양쪽 모두 어기고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뭐 JSA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 상징적으로 완전히 비무장하자는 네, 그렇죠. 거고요. 상징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북측에서는 앞서서 JSA 북측 지역에서 5발가량의 지뢰를 찾아서 제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되면 자연스럽게 퍼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전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통제가 되는 구역이니까 여기는 완전히 비무장을 하자, 권총도 사지 말자 이런 얘기고, 그리고 다른 초소는 다 없애고 72시간 다리에 이게 재미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초소를 세우고 그리고 남쪽에서 판문점 들어가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북측 초소를 세우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바뀌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거기를 경계로 보겠다는 거고 그 안에서는 서로 완전히 자유롭게 다니겠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도 우리 지역을 지나서 남쪽으로 넘어가는 끝부분에 초소를 세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북쪽 그 JS 지역 지나서 72시간 다리 앞에 우리 초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 조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차 방북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종전 선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다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에게 종전 선언의 뜻이 뭐냐,
정치적 의미는 있겠지만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서 서로 다른 미국과 북한의 현재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을 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소식 또한 폼페이오와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관심사는 종전 선언이 아니라 대북 제재 완화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쯤은 꺾어서 봐야 될 기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이라고 인용을 했는데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북한에게 종전선언은 중요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간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신문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건 입장 정리가 됐고 지금도 그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는 북한 매체에서도 하긴 하는데 이제 방점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미국의 전략은 북한이 종전선언에 계속 매달린다고 보고 값어치를 크게 올렸죠. 그래서 종전선언 해줄 테니 다 내놔라는 식이었고 근데 종전선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더 많이 얘기했었어요. 본인이 자랑스럽게. 근데 이제 그 입장을 바꿨는데 종전선언 해줄 테니까 다 내놓으라고 하는 미국 전략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건 상징적인 거고 실질적인 것은 이제 그 다음 단계 북한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미 했던 풍계리나 동창리 등등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을 이루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영변이라든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미국도 뭐 상응하는 조치가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원유 하는 공급 제한을 건데요. 좀 풀어달라든가 혹은 석탄 수출 관련된 일부 허용이 네. 필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일 건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고요. 예. 저는 이건 제 추정입니다. 여기서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뒤로 밀었잖아요. 밀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실제 미국도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해주고 모든 게 다 폐기돼야 제재를 해제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델이 리비아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야 뭘 해준다는 게. 그게 리비아 모델인데 리비아 모델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북한이 경계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재 완전한 해제는 아니더라도 일부 그 완화시켜주는 거는 분명히 미국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선거 전에 이 제재 얘기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도 있으니 뒤로 미뤄진 게 아닌가. 거꾸로 얘기하면 선거 후에는 제재 얘기가 나오지 않겠다는 그런 추정도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제재 이야기를 이제 북한도 안 하다가 유엔 총회 기조연설 때 처음으로 했죠. 예. 보름 됐습니까? 보름 전쯤에.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제재를 놓고 어떤 한도를 좀 늘리거나 어떤 걸 허용하느냐 이런 얘기 단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협상이라는 게 원래 주고받는 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또 북한이 미국에 공개 요구하는 비핵화의 상응 조처의 초점이 종전선언 문제에서 제재 문제로 빠르게 옮기고 있다고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종전선언 문제는 해결이 됐기 때문이다라는 식의 해설들을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 폼페이오 미 장관의 4차 방북 이후에 눈에 띄는 변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어제 북한의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도 관련된 제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용들을 그대로 읽어보면요. 미국에서 울려나오는 곱지 못한 소리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라는 개인 필명의 논평인데 우리가 핵실험을 그만둔 지도 대륙간 로켓 발사를 중지한 지도 퍽 실이 흘렀으며 응당 이를 걸고 조작한 제재 조치들을 그에 맞게 사라지는 것이 순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어쨌든 지금 국면은 완전한 제재 해제는 뭐 불가능할 것이고 그거는 미국이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하지만 일부의 완화 정도는 분명히 테이블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선중앙통신이 그 얘기하면서 쓴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미국이 받은 만큼 주는 게 상례인데 줄 줄은 전혀 모르니까 통닭을 삼키고도 트림을 한번 모른다. 네. 네, 굉장히 신선한 표현인데요. 아예 커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요. 북한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식 이 비유는 굉장히 찰집니다. 그건 굉장히 뻔뻔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그렇죠. 보이는데요. 통닭 먹었으면 네. 트림을 한번 해야지 이런 거 아닙니까? 니들도 우리 거 먹었으니까 뭐 트림이라도 한번 해라 얘들아 뭐 이런 건데 북한식 비유는 찰지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제재가 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왜냐면 문 대통령도 지금 유럽에 가서 제재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한불 정상회담에서도 유엔 대북 제재 완화 관련해서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유럽을 앞세워서 제재 완화 프레임을 키우겠다라는 보관이 깔려 있다고 오늘 아침 한국일보가 해석하고 있는데요. 프랑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완화의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핵 보유국으로서 북한의 핵시설, 핵무기 폐기 등 검증 절차에 참여할 후보로 뽑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만으로 뭐 제재가 완화될 일은 아닌데 어차피 미국이 반대하면 다 안 되니까요. 예. 유엔이라고 읽고 미국 그리고 그 외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유럽 분위기를 지렛대로 해서 세계적 동의를 얻겠다 이런 그림이겠죠. 예. 네,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셈 관련해서 벨기에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19일에는 영국의 메이 총리 그리고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을 만나서도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가장 하이라이트는 교황과의 만남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분위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는다면 이렇게 모호하게 좀 표현했는데 어떤 상황이 올 텐데 그때는 도와달라 이런 자락을 까는 거고 포석하는 거죠. 예, 한 번에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어떤 시점쯤 되면 다시 한번 요청할 때니 그때는 도와달라 이 얘기를 미리 하러 간 것이고 예. 프란치스코 교황, 예. 교황청은 원래 이 분쟁이나 뭐 전쟁, 뭐 기아, 뭐 제노사이드 이런 거에 관심이 당연히 많은 것이고 여기도 이제 국가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외교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 팔레스타인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남북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화약고고 남북은 동아시아의 네, 화약고다. 마지막으로 예. 남은 냉전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교황은 2015년에 미국 쿠바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마쿠 역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7세였죠. 예, 네. 17세. 그분은 좀 이 예. 소극적이었는데 그 이전에 요한 바오로 2세하고 이번 교황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나고 네, 예. 2014년에 한국을 방한해서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냈었고요. 그 당시에 기자들이 그런 질문했습니다. 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일종의 약간 띠꺼운 질문들이었는데요. 예, 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해서 굉장히 제가 그런 표현은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주로 쓰는데 갑자기 김진희 기자가 디커 아니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는 거에 있어서 표준어입니까, 디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빵 터지실 줄은 몰랐는데요. 그 당시에 그 질문이 적절하진 않다라고 생각했던 적절치 것들이 않죠. 굉장히 오래 적절치 않죠.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교황이 와가지고 예. 예, 한국과의 비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 여기 비극에 대해서 무슨 정치적 중립이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교황인데 네, 그래서 그 당시 교황의 대답이 굉장히 이게 인상적이었는데요. 무리한 질문이기도 예. 해요. 예. 인간의 고통에 관해서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문현답이라고 할 수 있죠. 베네딕토 16세였습니다. 예, 또 헷갈렸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헷갈렸는데 16세였고 저희 제작진이 빨리 밖에서 티꺼운이 표준인지 찾아보기 바랍니다. 예, 송구합니다. 뭐라고요? 예. 아니요, 확 와닿는 예. 표현이었습니다. 예. 티껍죠? 예.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사실 굉장히. 맞습니다. 부끄러운 질문이기도 예. 해요. 예. 국민들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수백 명이 죽어서 네, 교황이 14년만 하더라도 정말 큰 슬픔이 나라를 덮치고 있을 그러니까요. 때였거든요. 교황이 직접 와서 기도하는데 거기다가 중립을 지키라니요. 이게 정말 무식하고 무리한 질문인데 네, 무례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예. 자 어쨌든 요한 바오로 2세 못지않게 요한 바오로 2세가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 사회적 메시지를 내고 직접 행동하고 근데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도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냅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진작부터 메시지를 냈고요. 이 사투리라고 하네요. 예. 그래요? 예. 네. 아니꼽다를, 아니꼽다에 대한 사투리. 예. 그래도 다 알아요. 예. 비속어는 아니니까 예, 최소한. 앞으로 가끔 써주십시오. 예. 사투리입니다 하고. 자 어쨌든 오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높습니다. 이번에는
그 북한 방문을 하지 않을까. 예, 이해찬 총리는 관련해서 내년 봄 정도가 아닐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긴 그것도 합니다. 그분의 전망일 예, 뿐, 그렇죠. 저도 저의 전망일 뿐이긴 해요. 예찬 대표라고 해서 교황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더군다나 북한이 발빠르게 6대 종단입니까? 7대 종단 남쪽에 예, 그렇죠. 예, 예. 초대했어요. 아마도 교황 방문 전에 종교의 자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의식하고 그 문제를 교황 방문을 바라는 거죠. 북한 쪽에서도. 이번엔 됐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17일에는 특별 비사가 있고요. 18일에 교황과 만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또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카톨릭 신자로 간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 갔으니까 예,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겠죠. 자, 다음은요. 네, SBS 탐사보도팀의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 부동산 및 탈세 의혹에 관련해서요.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야 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고 어제 저녁 SBS가 보도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국세청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도 추진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SBS가 보도했으니까 네, 그 향후의 반응들을 보도하는 것들이긴 한데요. 본인들의 보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하겠죠. 본인들이 보도했으니까. 실제로 참여연대 국세 그리고 경실련 등에서 논평을 내긴 했습니다. 예. 네. 본인들 잘했다는 기사예요. 잘하긴 잘했어요. 본인이 잘했고 이건 저희가 잠시 후에 이 판다팀 직접 스튜디오 초대해서 그 취재 과정이나 얘기 들어볼 텐데 직무 유기가 맞죠. 이게 국세청이 진작에 알았는데 세금도 제대로 안 걷었고 사실은 이게 과징금도 걷어야 될 사안이란 말이죠. 예. 뒤에 있어가지고 벌써 끝냈어야 되는 시간인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예. 예. T급 따에 제가 빵 터져가지고 예. 책임을 전가하며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예,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빈 방문 프랑스 국빈 방문이 끝났는데 프랑스 국빈 방문에 대한 기사가 많아서 저희가 잠깐 주목할 만한 장면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수사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저희 다룰 이슈가 되면서 밀려나가셔가지고 빨리 이게 정리가 돼야 다시. 그러니까요. 네. 미국과 북한을 국제로 다루다 보니 주로 네. 소장님을 모실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또 유럽 가셨으니까 또 유럽 전문가 네. 모셔야죠. 이제 해외 순방에서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이례적인 겁니까? 아니면 제 말은 뭐냐면 네. 이거 뭐 어디 가가지고 그러면 홀대 받았다 할 수는 없잖아요. 만찬에 가서 대단한 환대를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냥 의례적인 인사인 건지 아니면 실제 뭐 이례적인 점이 있었습니까? 예, 실제로 좀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환대가 컸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이번에 국빈 방문이었고요. 네. 국빈 방문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프랑스도 그냥 쉽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저는 네. 그래서 그 정도 차원의 환대는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게 그렇지 않은 이례적인 지점이 있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저녁 만찬은 기본이겠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국빈 방문에서는 그건 이제 당연한데 거기에서 보통은 그러니까는 식사할 때의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국 음식이라든가 그리고 그 어떤 문화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자국 문화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의 관례인데 프랑스면 프랑스의 것을 보여주는 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프로토콜이죠. 예외적으로 과거에 그 자크 시락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뭐라고 할까요? 프랑스 고유의 음식이라기보다는 희귀한 음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그런 걸 좋아하셨대요.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보통은 이제 프랑스 전통 음식,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시장 시절에 중국집에 잘 갔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시락 대통령이 그 아시아 문화를 좋아했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단골 중국 식당. 네. 예. 거기를 같이 가보셨어요? 시락 대통령하고 제가 같이 가봤을 리가 있습니까? 혼자 가봤지? 어쨌든 같은 곳을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가셨다.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 같은 경우에 엘리제 궁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궁에서 판소리 공연을 했어요. 아, 우리가 판소리 연주자, 그 공연자들 데려간 게 아니라 예. 프랑스 쪽에서 준비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공연한 그리고 판소리를 실제로 시연 그 공연을 한 그 아티스트도 한국 사람이 아니고 네. 프랑스 사람인데 판소리를 할 줄 아는 그거를 우리가 예. 준비한 게 아니라 재밌네요. 그거. 예. 저 대통령 궁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공연을 한 것이죠. 이게 이제 참석자들이 말을 저는 거기 참석할 그 프랑스의 주요 요인들 정도를 아십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그 제가 아주 친한 후배가 그 학자가 있는데 프랑스에서 아.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렇군요. 거기 이번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네, 이야기를 좀 전해주세요. 따끈따끈한 정보를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판소리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판소리에 대한 예찬을 한참 늘어났다고 그러시던데 예. 원래부터 뭐 판소리를 알았을 리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돈이 안 드는 그냥 네. 예. 손님 왔으니까 잘해주는 정도 아닌가요? 그래도 어쨌든간에 그런 것은 처음이었다고 그 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장관급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을 듣고 프랑스 사람들이. 전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그 늦은 시간까지 안 가고 그건 이례적이돼요. 예, 그건 예. 굉장히 이례적이죠. 밤늦게까지. 예. 그 멀리서 온 손님들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네. 적당히 10시쯤 보내야 되는데 밤 12시 다 돼가서. 예. 워낙 이건 뭐 말이 잘 통했다 이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문화가 좀 마음이 맞는다 싶으면은 예. 밤늦게까지 계속 안 보내고 얘기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자기 집 보여주고 예. 그게 이제 그 어떤 그들의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그 엘리제 궁 내부의 관절을 다 보여주고 뭐 이랬다고 하잖아요. 그 나폴레옹실이라고 하는 그 방 보여주면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여기 오래 있고 싶진 않다. 근데 그 무슨 말인지 제대로 여기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전달은 안 됐어요. 그 방이 무슨 방이냐면은 그러니까 그 나폴레옹이 그 항복 문서를 썼던 그게 거기 전시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드골 대통령이 예. 하야를 결심한 장소가 바로 그 방이라고 해요. 아하. 그러니까는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하. 거기- 정치적으로 예, 자기가 몰라 혹은 뭐 끝나는 시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농담을 사는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방에는 별로 오래 있고 싶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 못 알아들었을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그 그런 프랑스 의미로 그 방의 역사를 알아야지 이게 그렇죠.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그런 빵 것인데. 터지라고 하는 말인데. 예, 빵 터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마크롱 대통령 부인이 이제 그 농담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랬는데 중간에 통역하는 분이 잘해줘야 되는데. 전달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 얘기들이 있고 소소한 얘기들이네요. 예. 네, 뭐 근데 이제 그 행사가 크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크긴 큰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네.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국빈 만찬이 그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도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국빈 만찬 영상은 제가 봤습니다. 예. 서로 굉장히 딴 데 쳐다보면서 그리고 그 반대도 방향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국빈 초대를 마크롱 대통령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프랑스에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 국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도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이제 소소한 얘기들이고 네. 그 국내 보도된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뉘앙스 캐치를 못했다든가 네. 아니면 프랑스에 보도된 것과는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든가 그런 대목이 있습니까? 사실관계가 다르다고까지는 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할까요? 좀 해석을 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국내 언론에서도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 관련해 가지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를 좀 더 이렇게 그 제재를 해제하는 쪽으로 설득을 하려고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거부했다. 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죠. 뭐 무응답 네. 또는 뭐 무호응 거절 뭐 이런 네, 식의 그렇게 표현. 보도가 네. 나왔죠. 그런데 이 대목에 있어서 물론 그게 이제 그 100% 맞다 아니다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고 마크롱 대통령이 실제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건 맞아요. 네. 맞는데 지금 현재 그 유럽의 대북 외교를 좀 우리가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유럽의 대북 외교. 예, 네. 유럽의 대북 외교가 사실 지금 완전히 정립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배경 설명 잠깐 해드리자면은 원래 그 미국과 달리 유럽의 대북 외교라고 한다고 하면은 영어로 이제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 그러니까는 비판적인 관여라고 네. 얘기를 정리를 딱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여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크리티컬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채찍도 가지고 네. 이렇게 다가선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랬다가 특히 이제 최근 올해를 제외하고 작년까지 한 3년 동안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예. 북한이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유럽은 완전히 크리티컬 쪽으로만 이렇게 완전히 간 거였었거든요. 그랬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헷갈려 하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아, 입장 정리가 안 됐군요, 유럽이. 그렇죠. 안 돼 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존에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존의 그 외교 팀과 학자들 사이에서의 그 뭐라고 할까 이거 좀 그 의견 일치가 안 돼 있는 이런 부분. 네. 그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그 이번에 그 마크롱 대통령도 CVID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네. 지금 미국도 얘기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뉴스가 약간 뒤쳐져 있네요. 예, 그쪽은. 뒤쳐져 있고, 그러니까는 입장 표명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는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큰 문제가 안 될 만한 선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런. 그런데 그 유럽은 직접 위협을 받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의 북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북한이 잘못된 선례를 남겨가지고 이란이라든가 기타 이게 중동 그렇죠. 쪽은 이쪽에서 중동은 가깝죠. 예, 자기들이. 그런 어떤 그 학습 효과 그래가지고 어떤 그 북한이 나쁜 그런 본보기야. 나쁜 선례를 남길까봐 그게 지금 유럽 입장에서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중동 문제를 굉장히 멀리 느끼듯이 네. 중동이 우리 쪽을 향해서 도발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유럽은 중동에서도 난민도 발생하고 뭐 이란이 핵을 가진다든가 네. 굉장히 밀접하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직접 관여도 많이 했었고 그 역사 오래됐고. 근데 우리가 중동 보듯이 유럽도 북핵을 보는 게 아닐까. 그렇죠. 위협은 맞는데 직접 위협은 아니고 간접 위협 정도. 그렇죠. 그러다 이게 보니까 나쁜 선례를 남길까 네. 하는 그런 거였었던 거죠. 입장 그러니까 미국이 뉴스가 돌아가는 속도 혹은 우리가 뉴스가 돌아가는 속도보다 좀 느리고 조금 느린 거죠. 입장도 잘 정리가 아직은 완전히 네, 그래서 안 됐다. 2018년도 들어오면서 뭔가 새로운 뭔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하면서 뭔가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그 상태에서 학자군 그다음에 그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외교의 그 좀 더 밝은 외교관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유럽이 이제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디플로매틱 인게이지먼트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상급에서는 그거를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의 반응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혹은 뭐 폼페이오 장관 혹은 미국이 민감하게 이 뉴스를 따라가고 그때그때 반응을 내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렇죠. 우리가 중동 문제에 대해서 한두 발 늦고 그렇죠. 거기서 정서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처럼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무홍이라기보다는 프랑스가 아직 입장 정리를 못했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보는 게 정리하는 것이 정확하다. 네,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요 사안만 정리를 하고 샤넬 자켓도 화제가 됐군요. 뉴스 보니까. 그런 대목은 이제 프랑스에서는 큰 보도는 안 됐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빌려 입었다고 하시잖아요. 예. 뭐 사 입은 것도 아니고 디자이너 칼 우리나라에서 라거펠트.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별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칼 라거펠트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시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겠죠. 본인이 알아서. 근데 마크롱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만찬 자리에서 그 얘기도 했어요. 한글의 우수성, 그다음에 인쇄술의 어떤 그 한국의 어떤 그 선진적인 그런 기술 이런 이야기는 마크롱 대통령이 했어요. 그건 다 써준 걸 거예요. 써준 걸 읽지는 않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외웠거나 굉장히 말을 잘하세요. 그 전에 공부를 했겠죠. 공부를 했죠. 한국에 대해서 한국이 뭘 민감해하는지. 이번에 보니까는 그 주불 한국 대사관에 주문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프랑스 문화관 크기나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좀 해야 되는데. 예, 거기 일본 문화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우리에 비하자면.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물론 뭐 과거에야 경제력이나 어떤 국력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그런 정도의 차이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구멍가게하고 백화점 정도의 차이예요. 많은 변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어 같은 경우에서 거기서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에 비해서 그 교육의 뭐라고 할까 양적인 그런 네.
차원에서 굉장히 좀 열악했거든요. 프랑스에서 요새 그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이 많아지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아지고 그건 있어서 확실히 변화라고. 그래서 그 대입 시험 있잖아요. 바칼로레아라고 예. 부르는 거. 거기에서 한국어도 이제 추가가 선택 과목. 예, 선택 아. 과목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과거에 있었던 때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큰 있고. 변화가 최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글이 아름다운 글자를 한 것은 디자이너니까 시각적으로 디자인적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근데 이제 이런 게 우리 언론에는 눈에 들어오는 거죠. 예. 그렇죠. 뭐 예.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어쨌든 빌려 입었다고 하네요. 예. 네. 아 디자인을 한글로 했군요. 그 자켓이. 그래서 빌려 입었구나. 네, 그렇죠. 예. 샤넬이라는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예. 그 디자인이 그 한글로 돼 있어요. 아니 그 나라 유명한 디자이너니까 가서 입어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더구나 한글로 했다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 앞으로 또 자주는 오실 수 있을까 잘 모르겠으나. 네. 그러면 자주 못 오면은 예. 그 하천 공장에서라도 찾아뵙겠습니다. 한 번 오면 길게 하는 것으로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삼성 에버랜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삼양부동산 에버랜드 주변에 이것까지 저희가 이 팀을 응원한다고 말씀드렸던 SBS 탐사보도팀까지 판다팀의 이병희 기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응원했다고 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제가 들었죠. 예, 뭐 감사합니다. 저희가 보도를 하면서 아시다시피 뭐 다른 언론이 따라오지 않았고 포탈도 잘 안 받지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저는 상당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감사합니다. 그렇게 언급 당해야 마땅한 예. 네. 다른 언론들이 이거 따라 붙지 않는 게 저는 부끄러웠어요 사실 대신 부끄러웠습니다. 그런가요? 이 정도 특종이면 따라 붙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이제 좀 쓸 거리가 이제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 SBS가 아직까지 그동안 너무 미움을 당했나요? 그런가요? 우선 이 판다 팀을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근데 뭐 사실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미디어 왜요? 환경이 되지 않았나. 과거처럼 네, 이미 뉴스를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적절한 표현 같고요. JTBC 워낙 밀리다 보니까 영향 저희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뭐 백화점식 뉴스 안 된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많은 지상파들 기존의 일간지들이 굉장히 꽤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뉴스를 하려고 하면 다른 접근이 필요하고 다른 조직도 필요하다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윗선, 보도본부 취재로 윗선에서. 인해서 네. 삼성 광고가 떨어져 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사실 이제 3월에 저희가 첫 보도를 했잖아요. 예. 농반 진반으로 제일 많이 듣던 질문 중에 하나가 괜히 저한테 와가지고 너네 광고 어떡하냐, 예. 뭐 너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런 고민을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돌아보면 이제 점점점 이제 성역에 대한 과거의 성역이라고 여겨지던 것들이 예.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그 광고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저희는 뭐 아직까지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광고는 뭐 좀 다시 내가 알 바 아니다? 시작됐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찾아볼 줄 알았습니다. 워낙 바빠가지고. 그렇죠. 그거 신경 쓰면은 각자 자기 역할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광고팀은 죽든 살든 뭐 광고팀에서 혹은 사장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회장님이나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히 할 뿐입니다. 저에게. 이 보도가 네. 삼성을 취재했다는 데서 대단하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취재 그 깊이 강도 또는 그 퀄리티 모든 면에서 극찬해 주시니까 참. 아니 저희가... 실제로 그 기사를 보면 그래요. 그런가요? 예. 다만 이걸 너무 잘게 쪼개서 너무 많이 써먹는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이게 네. 뭐 삼성의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 자세히 들어가 보면 뭐 세금의 문제, 그쵸. 회계의 문제 네.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서 저희들도 이거를 맨 처음에 이제 볼 때 어떻게 쉽게 전달할 기자들끼리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물어보면 이해도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뉴스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포그래픽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예. 취재도 오래 걸리고 뉴스로 네, 만들어내기까지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딱 한 번에 보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게 얻어졌지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얻어지는 것도 어렵잖아요.
과정도. 얻어지는 것도 어렵고 그거를 또 사실은 사안이 사안인 만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 대상들이 상당히 찾기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삼성의 뭐 네. 과거 회장 이런 분들이 그런 응해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상당히 고령이시고 이미 이제 현직에서 난 지 오래되셨고 그래서 그분들의 수소문에서 연락처 하는 것들 자체가 상당히 오래 걸렸죠. 네. 자, 이게 이제 크게 나누자면 에버랜드, 그러니까 그 소위 승계 문제에 있어서 에버랜드가 축이었는데 네. 그 승계 과정에서 에버랜드 땅값을 뻥튀기 해서 승계에 도움을 혹은 기여 혹은 관여하였다. 이게 네,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3월에 보도에 그렇죠. 그게 실렸고요. 그 관점으로 접근한 보도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승계를 없었죠. 예, 예. 그렇죠. 그 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보지 땅값 가지고 못했던- 장난쳐가지고 네, 왜냐하면 이제 땅값이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라는 건 사람들이 그냥 믿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고 뭐 세무 전문가든 회계 전문가든 그거는 확실한 거다. 최소한 네. 이거는 맞다라는 가정으로 시작되는 건데 거기에서 의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그 네. 삼성에 관해서 이제 오랫동안 취재하신 분들 혹은 뭐 겪어보신 분들 하는 얘기가 다른 대기업과 삼성의 차이는 다른 대기업은 법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고민한다면 삼성은 그런 법을 만든다거나 바꾼다거나 한다. 뭐 상당히 공지시가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저도 네네 공시지가까지 간다는 건 사실 상상해요. 대단한 상상력이 예. 필요한 거죠. 공지시가를 직접 영향을 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바꾸겠다. 이런 상상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 않는 거죠. 이거 네, 처음 그걸 기준으로 접했을 때 했기 때문에. 김계미가 하셨겠어요? 그것도 굉장히 긴가민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설마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땅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저희가 땅의 전문가들을 여러 분을 만났죠. 감정평가사분들 또 이제 그 관련된 교수님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처음에는 수치를 보여드리기 전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없다. 근데 국가 이제 근간에 해당되는 시스템이니까요. 근간이죠. 왜냐하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수치를 저희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데이터를 다 축적을 한 부분을 가지고 그래프의 변동을 보여드리면 당장 나오는 반응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다들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뭐가 이거는 있구나. 뭔가 있구나라고 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저는 대단한 보도였다고 봅니다. 예. 한번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했는데 이제 소위 스모킹건을 잡지 못했다가 아니라 한 번도 접근하지 않는 방향으로 접근해서 네. 실제 결과물을 얻어낸 보도로 이걸 상도 받으셨죠. 예, 감사하게 네. 좀 많은 사랑해 주셔서 상 받았습니다. 네. 상을 받긴 했지만 후속 다른 언론들이 다 받았어야 되는데 받았지 않아서 저희가 그때 왜 이게 안 받았느냐고. 지금 검찰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확실한 연결고리. 이제 그러니까 땅값이 과연 그 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사용된 자료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 부분이 이제 확실한 연결고리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죠. 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에버랜드가 아니라 에버랜드 주변 땅. 야, 네.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주변 땅이 또 나왔어요. 주변 땅은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으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네. 사실상 편법으로 격세증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탈세다는 취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징벌적인 과징금도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한 1,000억 이상 정도를 안 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거대한 땅이 예. 두 번의 상속을 거치면서 고스란히 예. 아무런 손실이 없이 그대로 전해졌고 그 과정에서 내야 될 세금도 상당히 줄었고 뭐 그런 여러모로 이제 이득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대주주가. 네. 할아버지 이병철 선대 회장이 네. 그 땅을 실제로 사서 실소유주인데 네. 그걸 이제 그 부하 임직원들에게 차명으로 보유케 한 다음에 계속 그렇죠. 보유케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몇 년을 보유케 했다가 손자가 이제 승계하는 시점에 네. 손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헐값에 팔았는데 그걸 네. 이제 정상적으로 만약에 세습 했다면 네. 그러면은 이건 훨씬 더 많은 1,000억 이상의 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사실 세금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정 가액 이상의 재산이
한 번 상속이 되면 사실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네. 세긴 세죠. 예. 근데 이제 그 땅에 처음 이제 1대에서 2대로 넘어갈 때 세금을 한번 내고 제대로 내고 그럼 네. 절반이잖아요. 예. 그럼 또 2대에서 3대로 넘어갈 때 그 나머지 절반의 또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75%. 뭐 그냥 그러니까 정상적인. 얘기하면 정상적으로 하면 70% 아니 다른 사람은 안 정도면 아깝습니까 그게? 다 아깝죠. 그럼 삼성만 아깝나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삼성은 우리는 못 피하고 삼성은 그걸 돌려서 피할 방법이 지금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 성공한 거죠. 그 플랜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갖고 있던 땅을 삼성의 임직원, 그러니까 아무 임직원은 아닙니다. 이제 비서실 출신이라면 로열티가 상당히 강한. 사장, 뭐 회장 됐던 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딴소리 안 할 사람들을 네. 골랐겠죠. 이제 그런 분들 명의로 갔다가 잠깐 법인을 세워서 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회사는 세웠는데 회사가 네. 아무 일도 안 하죠. 사실 예. 없죠. 예, 그렇게 땅 한 번 팔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된 일이 그겁니다. 예. 땅 한 번 팔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문 닫아버리고. 예, 법인의 목적은 사실상 그 목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에버랜드의 정상적인 법인 간 매각처럼 거래를 해서 예.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그게 2002년이죠. 예. 네. 그런데 이게 2008년인가요? 그 삼성 특검 시절에 그 들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게 국세청이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파악을 했죠. 이제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당시에 2002년에 뭐 실제로 이건 누가 봐도 정상적인 법인 간의 거래였다라고 그냥 넘어갔을 수 있죠. 알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몰랐을 그거는- 수도 있고. 그건 확인할 수 네네. 없는데. 근데 이제 08년 이제 특검에서 차명 계좌가 아시다시피 1,199개가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 차명 계좌가 나오면 한 3년 정도 지나면 그거 주식이 제대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실명으로 전환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근데 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몇백 개 차명 계좌가 더 나온 나왔다. 겁니다. 꼬리에 네. 꼬리를. 그 차명 계좌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상한 돈이 발견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을 거래한 자금이 그 당시 성울해저의 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의 계좌로 분배가 됩니다. 다. 성원회전은 예. 이제 그 삼성 임직원들이 예. 그 차명땅을 해결하기 만든 예, 그렇죠. 목적의 회사. 차명 부동산을 네, 갖고 보유하는 회사. 보유하고 있던 회사. 거기로 이제 한 200억 가까운 돈들이 분배가 되는데 그 분배된 자금이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일시적으로 동시에 인출이 돼서 어디론가 가버려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몇백억인데. 국세청에서도 그렇죠. 포착이 현금을 그런 뽑혔다는 일들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거죠. 몇백억을 누가 현금을 뽑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이제 움직이니까 이 자금이 이상하니까 그 주주들에게 물어본 거죠.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삼성이 이제 사실은 이게 차명 주식이다. 실제 알겠습니다. 주인은 이건희 회장이다. 이렇게 전후 얘기를 사정은 다시 한번 네. 이 팀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인터넷에 네. 한번 있습니다. 판다팀 영상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네. 여하간 국세청이 알고도 이렇게 삼성은 그렇게 세금을 안 내려고 발버둥 쳤고 그리고 거의 성공했는데 네. 국세청이 그때 알았건 차후에 알았건 어쨌든 최소한 2008년도부터는 알았는데 네. 봐줬다 그냥 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희도 이것도 이제 저희가 세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자분들에게 다 이런 반응을 이제 물었어요. 이런 걸 발견했다면 과연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안원구 전 국세청장이냐면 많이 때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그래요. 뭐냐면 이런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자금 발견하면 이거는 완전히 기자님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이병희 네, 기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탈극기 효과음을 씁니다. 탈곡기 효과음. 수요 정미소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온 코너명 중에 한동안 계속 코너명 봤거든요. 예, 봤는데 지난주에 탈탈 털어주마 수요 정미소. 근데 이거 정말 예. 호응이 좋더라고요. 아, 참 좋다고 사람들이 딱 맞다고. 탈곡기. 예. 예. 효과음. 당분간은 이거 이상이 나오지 않는 한 탈곡기로 가겠습니다. 근데 부담 좀 되시죠? 왜냐하면 노회찬 전 네. 대표가 사실은 언어의 마술사 아닙니까? 네. 표현이 그게 그 많은 분들이 혹시 미리
어떤 표현을 쓸 건지 물어보고 또는 준비하느냐 노회찬 대표 나올 때 아니거든요. 제가 갑자기 물어보면 갑자기 그런 표현이 등장해요. 대단한 보통 인간들에게 가질 수 없는 DNA가 하나가 더 그러니까요. 있는. 네. 그분이 대단한 언어의 마술사고 정청래 의원은 제가 언어의 맙소사라고 부르는데 근데 어쨌든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아요. 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나오실 때마다 엄청 부담되죠. 그렇죠. 비교가 되고.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어떡해요. 잘해보시기 잘 봐주세요. 바라고. 그냥. 자, 국감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국감이 지금 그 예년 국감에 비해서는 좀 약간 시시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감에는 적어도 한 서너 개 정도는 뉴스를 뒤엎을 정도의 뭔가 네. 나오는데 이번에는 유치원 얘기 빼고는 그다지 큰 뉴스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국감이 굉장히 중요한 국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작년은 어쨌든 지난 적폐에 대한 그렇죠. 국정감사라고 본다면 이번 첫 국감은 번째 문재인 정부 국감이죠. 1년 차에 네.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감인데 근래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네.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제 오늘도 하루 종일 뉴스에는 점 얘기밖에는 안 나오고 지금 국정감사에 사실 그 점 민생과 얘기.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다뤄지고는 있는데 예. 이것이 다른 관심사에 다 묻혀서 예. 부각이 안 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어쨌든 점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점 논란이 끝이 난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종결이 된 건가요? 점 아니 전체가 종결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많은 여러 가지 논란 중에 어쨌든 그 국면에서 점 이야기는 끝이 난 것 네. 같고 아마도 그 국감에 경기도 네. 예, 나오니까 그 전에 그 얘기는 최소한 끝내고 싶었. 음. 거기서 또 그 점 얘기를 하루 종일 할 수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점 얘기 하시니까 그 국면은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저도 국감 영상을 일부러 쳐다보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전체 쳐다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길고 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니까. 하니까. 근데 이제 18개에서. 국회의원들 거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온갖 장면들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한 그 국회의원들은 언론에 보도되고 그리고 칭찬도 받고 사회적 이슈도 되고 이제도 되는데 그 잘 못한 워스트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 부분도 물론 하도 기가 막히면 보도가 되는데 사실 300명이 예. 한꺼번에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 머릿속에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언론 보도에 한 꼭지라도 그렇죠. 나와야 되고 튀어야 된다. 이거에 뭐 모든 걸 걸거든요. 성적표가 거기서 나오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국감인가 나쁜 국감인가 상관없이 일단 예. 언론에 나오고 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벵갈 고양이 데려오고 벵갈 고양이. 어처구니 들고 나오고 한복 입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뭐. 그런데 보시기에 이번 국감에서 야 이건 진짜 너무한다. 잘한 의원들은 소개가 되니까 이건 너무한다. 몇 가지를 꼽을 수 네. 있는데 저는 사실은 벵갈 고양이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님이 한마디로 정부가 동물을 학대했다. 그렇게 갑자기 왜 쏴 죽였냐. 네. 이 얘기를 하려고 또 다른 학대를 한 거거든요. 사실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벗어나서 굉장히 낯선 곳에 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려와 가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네. 그냥 그 장면 한 번을 국민들한테 보이려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는 저는 뭐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히 화가 난 동물보호단체가 비난 성명을 냈죠. 그래서. 네, 예. 저희 정의당에서도 비판했고요. 아, 그건 많이 보도됐고 혹시 예.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진짜 내가 들어봤는데 이건 좀 어처구니 없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 중에 이제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채익 의원이 예. 예. 선관위원장. 예. 네, 6월 12일 날 하필이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그거를 왜 한국 국감장에서 얘기를 하냐고요. 미국 국회에 가가지고 당신들 왜 6월 12일 날 그걸 정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국정감사를 했던 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게 것 이제 중에 약간 하나죠. 설명을 드리면 자유당 이채익 의원이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죠. 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다음 날 지방선거인데 왜 안 미뤘냐. 네.
그거 어떻게 우리가 미룹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예. 문재인 정부가 이 북미 평화의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 나가는 촉진자라는 것을 상당히 인정한 게 아닌가요? 그런 날짜까지 조절할 수 있는 그렇군요. 능력을 가진 정부다. 이 질의는 이제 선관위원장을 모셔놓고 선관위원장에게 지방선거가 바로 다음 날인데 그 전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건 팩트죠. 네. 그런데 그날 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음. 그거를 우리 선관위원장한테 물어보. 선관위원장님이 그 순간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요지 있는 말씀하셨다시피 북한과 미국의 만날 시간을 우리 정부가 정해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 선관위원장에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 이거. 근데 그걸 또 왜 네. 그러면 총리한테 묻던가 선관위원장한테 그걸 저도 그건 웃겼습니다. 그 질문과 대답이 예. 서로 어긋나는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우리 총수님 예. TBS에서 월급 얼마 주고 있냐를 어떤 한 국회의원께서 지방교통방송 사장한테 다른 질문을 회사가 했다. 가지고 교통방송과 저희 방송을 안 지방교통방송을 들으시는군요. 다른 방송국에다가 그냥 지금. 일단 김어준은 까고 싶은데 어디서 까야 될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그렇군요. 그런 일도 있었군요. 저 몰랐는데 어쨌든 이 선관위원장 불러서 질의한 것은 미국 의회에 가서 질의하거나 네. 북한에 가서 질의할 내용을 네. 우리 선관위원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그거는 우리가 정한 게 아닌 것 같다고 1차 답변을 했죠. 네. 1차 답변을 했는데 계속 질의하니까 우리가 정하는 외교 행사일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옳다. 뭐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뭐 이번에 이제 국민들한테 조금 문제가 됐던 야알못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그 야구 협회의 이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점을 좀 네. 지적을 하고 싶었지만 질의의 어떤 방향이 좀 잘못됨으로 야구를 잘 못 인해서 알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았던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죠. 정의당이 준비했는데 야심차게 히트를 못 치는 작품이 있습니까? 지금 히트 잘 치고 있습니다. 아직 크게 히트 치는 그중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히트 잘- 어디를 히트를 치셨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만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유통업계 불법 파견 문제 첫날 그건 뭐 정의당의 오랫동안 이슈죠. 그거 제기했고 또 어저께 우리 심상정 전 대표께서 지금 심재철 의원의 저도 그건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에 접근했던 경로가 경로가 관리자 모드로 접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백도 아니냐. 그래서 백도어라는 건 관리자가 일부러 만들어둔 비정상적인 접속 루트인데, 그러니까 정상 접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다가 아니라 애초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했다. 별도로 관리자들이 갖고 있었던 관리자 모드로 접근을 했거나 그것을 해킹했거나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 더 문제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던 게 삼성 SDS와 몇 개 업체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이것을 개발을 했는데 그 관리자들이 이것을 계속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2007년도 이후부터 실제로 국가재정정보 시스템이 그 외부에 뚫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는가 이 부분을 지적했던 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리한 규명이 지적이었어요. 필요한 과정이. 저도 이제 IT 전문가까지는 좀 남사스럽고 준 전문가 정도는 되는데 처음부터 이거 너무 이상하다고 내부자의 정보 내지는 관여 없이 우연히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심상정 의원실에서는 전문가의 이제 조력을 받아서 이것은 관리자 모드다. 우연히 관리자 모드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런 지적을 하셨고. 그건 뭐 수사가 되고 있죠. 이거는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크게 보도는 안 됐어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히트라고 어제 보는데. 왜 그랬냐면 그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감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그 심재철 의원을 제대로 감사했던 우리 심상정 의원의 감사 내용이 좀 묻혔죠. 그러니까 심재철 의원의 자격 가지고 답사가
당신이 어떻게 질의를 할 수 있냐 여기서 네. 오히려 거꾸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쪽과 무슨 소리냐 위원인데 질의할 수 있지. 예, 이게 그래서 이 그걸로 공방. 뭐 정의했다가 다시 뭐 붙었다가 아. 계속 이러면서 정작 그 심상정 의원이 제기했던 이 감사 내용이 이렇게 많이 좀 보도가 안 되는 저희가 측면이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을 따라 모시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얘기해 굉장히 보면 좋을 중요한 것 같아요. 대목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스템에 지금까지는 단순 오류 혹은 뭐 시스템을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 음. 이쪽도 물론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내부자의 조력이나 뭐 또는 정보 유출이나 이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에 대해서 이번에는 의원실이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 관리 잘못으로 들어왔다고. 네. 그것은 의도적인 해킹이거나 내부자가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주었거나 예, 그런 둘 중에 거죠. 하나 아니겠는가 하는 문제 지적이었는데 음.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심상정 의원에게 직접 오늘은 아니고 내일이나 시간을 잡아서 네. 오늘은 정의당 2명이 나올 수는 없었어요. 네.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네, 네. 그게 크게 보도 안 됐어요. 예. 네. 저도 주목했는데 자 이 문제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 삼성 기흥 네. 삼성전자 기흥 공장 이산화탄소 유출로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신고가 늦었다. 네. 지연 신고 의도적인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이 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셨는데 지금 이 삼성이 그 이산화탄소를 한 266톤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각 네. 공장마다 예. 이제 화재 사고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것을 엄청난 탱크에다가 다 이제 네네. 저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수년 전서부터 이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5명이 이사 사고 있었죠. 예, 이미. 예. 누출 사고로 사망을 아닙니다. 한 그 예.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그것에 대한 보고서까지 냈어요. 이 한 관리를 명도 해야 아니고 된다. 이번에 예. 5번째. 5번째 수차례 네. 이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사고에 대응도. 대처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 누출로 한 명은 이미 죽은 상태에서 나왔고 2명은 의식불명 상태에서 실려 나왔는데 그때 바로 119에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네. 해서 응급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자체 소방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구조대원만 부른 거예요. 근데 세 명이 실려 나왔는데 구조대원은 한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또 사망을 하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다가 제가 더 기가 막힌 것은 사고가 딱 터지고 나서 신고가 들어간 지 30분이 지나서야 네. 그 건물에 있는 사원들한테 대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음. 그 전까지는 대피 명령을 안 내리고 오히려 그 지하로 청소 노동자가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자체 소방대가 있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도대체. 예. 그것도 그래서 물론 왜 그냥 듣기로는 자체 소방도가 있어서 119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조치하려고 예. 한 거겠구나 싶었는데 결국 거기서는 한 명밖에 나오지도 않았고 두 번째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30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네. 119 불러서 훨씬 빠르죠. 그렇죠. 바로 그럼- 근처에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일단 대피 명령을 안 내린 거는 사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자체 소방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긴급 출동을 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긴급 출동이 안 됐잖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매뉴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매뉴얼조차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죠. 있긴 있는데 인명구조 매뉴얼이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는. 어떻게 하면 밖으로 알리지 않고 네, 빨리 조치하는 자기 안에서 해결하고 없었던 일처럼 보이고 싶은 이 강한 욕구가 네. 몇 년째 계속 이 사고를 그러니까요. 반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의혹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사실 산업재해 발생하는 현장에서 네. 항상 있잖아요. 자체 조치를 하는 팀을 두는 이유가 실제 빨리 구출하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네. 나중에 뭐 선잡으로 통한 어떤 뭐 징계라든가 또는 보험의 문제, 보험료 인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소방대는 자체 구출이 아니라 자체 은폐 조직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에 국감매장에 나왔던 사장은 기흥, 평택, 화성 3개 공장만 관할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장이 삼성이 전국적으로 43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기흥에서 터졌지만 이제 어느 공장에서 터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 좀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하고 음. 책임지는 발언을 해야 된다. 고기만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유사 시절 있지 않냐? 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나오시라고 했는데 안 나오는 거죠. 왜 안 나오는 건지. 아니 사람이 직접 사망했으니까요. 네. 예. 그런데 첫 번째가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조치는 똑같으니까요. 네. 지연 신고됐다고 하고. 근데 이제 바쁜 총수를 이런 일로 부른다고. 아니 자기 사업장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일로 취급하면 그게 기업 경영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입니까? 잘하셨고요. 네. 예. 잘하셨는데 이것도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게 답답합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은 보도가 안 되는지. 자, 크게 보도된 거는 이제 사진 찍기 좋은 것도 있어요. 예. 환복을 입는 이유가 그런 거겠죠. 제가 그 다음번에는 소방 구조대 옷을 그렇죠.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런 거 하셨어야 돼요. 정말 일- 힘드네요 국회의원 하려니. 국회의원들이 음. 아니 이게 이제 국민의 관심사라는 게 사실은 국감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예, 예. 5명의 인명사고가 있었던 일을 주목을 끌기 위해서 내가 소방대원 옷까지 입고 나와서 이렇게 희화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그게 삼성이라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대한항공에서 승무원들이 어떤 안전시설 미비로 5명이 연속으로 사망했어요. 몇 년 사이에. 그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겠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제가 너무 억울한 게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 그렇게 좀 책임 있는 분들을 몇 분을 불렀어요. 물론 한 명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뭐 언론에는 정작 이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정미를 치면 뭐 재벌 줄소환, 망신 주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예, 뭘 한 번도 소환이 돼 본 적도 없고. 자, 억울하면 재선 자시고 삼성 자시고 스피커를 계속 네. 키워서 네, 자, 그런 일이 도와주세요. 예. 정의당의 그 뭐랄까요? 야심찬 아이템들이 지금 잘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고. 이거 어떻습니까? 저희가 잠시 후 이제 자유한국당 조광특위 연결해 보려고 하는데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다른 당 이야기입니다. 이제 국감 얘기가 아니라 뭐랄까요? 내부에서 끝장 토론을 한다. 예.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예. 결국 맞는 얘기입니다. 문제 의식은 저는 맞다고 봐요. 방식은 뭐 그분들이 결정할 일인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보수 대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지금 바른미래당 가 계신 분들이 대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래도 야당도 영향을 받고 정치 지형도 변하고 하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총선이 임박하기 전까지는 어떤 당대당의 통합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손학규 대표도 자기가 그 당 한번 구해보겠다고 바른미래당 당대표까지 맡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논의가 시작되는 그 순간 바른미래당의 존재감은 이제 제로가 손학규 대표 돼버리기 역시 때문에 역할이 사라지겠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근데 자유한국당의 바램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가 또 여의도 바닥에서 들은 얘기 중에는 네. 바른미래당에서 지금 11명이 무려 11명이요? 네, 자유한국당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쫙 도는 거예요. 근데 그 11명이란 기준이 뭐냐면 바른미래당이 지금 딱 30명이잖아요. 예. 11명이 빠지면 교섭단체가 무너지는 11명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당대당 통합이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바른미래당을 무너뜨리고 11명을 빼가는 이런 수순이 시작되지 않았나. 11명. 네, 그런 아무튼 뭐 그 11명이라는 이야기가 도는 이유는 이제 교섭단체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네. 근데 이제 11명이 되려면 실제는 국민의당 출신 분들도 가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일정한 바램인지 네. 뭐 실제로 이제 숫자 카운터에 들어가서 진행되는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목표치겠죠. 혹은 그렇게 바른미래당을 흔들려고 하는 정보일 수도 있고 실제 뭐 이야기가 오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 네, 네, 그런 얘기가 돌고 있죠. 그리고 뭐 지금
한편에서는 이제 그렇게 당대당 통합은 어려우니 바른미래당을 흔들어서 네. 그쪽을 누르고 일정한 숫자를 빼오는 이제 이런 방법을 하나를 이제 쓰는 거고, 또 하나는 쳐내는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다 불러들이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황교안, 오세훈, 심지어는 대한애국당까지 이제 거론을 하신 건데. 거기는 한 분이니까요. 네, 현역은 네. 조은진 뭐, 의원 한 분이니까. 근데 뭐 사람은 하나지만 네.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정체성 이것을 네. 이제 껴안아야 되는 그런 그거가 문제. 제가 보기에는 그 자유한국당이 해결해야 될 딜레마이긴 하죠. 그렇죠. 그분들의 포션이 어쨌든 있으니까요. 그렇죠. 존재하는 건데 지금 그 지지율이 낮은 정당의 입장에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 이분들마저 또 갈라내면 네.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라는. 근데 또 끌어안자니 지금 헌재 판결을 부인하는 예. 분들을 끌어안아야 되니 그 딜레마겠죠. 그 엄청난 딜레마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보수를 직결시켜서 네. 양강 구도를 다시 형성해내서 다음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될 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은 사실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드려야 돼. 어준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듣던 이야기입니다. 어준이 떠준이. 그래서 뭐 그 10년에 그래서 별명이 한동안은 떠준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예. 네. 갑자기 또 민감하네요. 초등학교 되면. 떠준이. 그래서 뭐 전원책 변호사가 그 조강특위로 들어오면서 네. 전면적인 물갈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하수종말 처리장 뭐 다 이제 불러들여서 표현 셉니다. 하수종말 처리장. 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예. 뭐 하수종말 처리장이야. 이거 지난주에는 그래도 그럴듯하게 사회학적 용어에 가까운 위험의 외주화를 하였다. 네. 본인들이 직접 못하니 밖에서 센 사람 불러와가지고 위험한 일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번에는 하수종말 처리장. 예. 센 표현 쓰시고 욕도 먹으시고. 아니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표현이 한 놈만 팬다 이런 것보다 훨씬 고급스럽잖아요. 그 국민의당 의원들 중에 일부도 넘어가야 11명이 된다는 그 단순 계산 산수니까요. 네, 예. 네. 거기 그런 시도가 있다면 이현주 의원도 포함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현주 의원에게 특임을 맡기겠죠. 이분은 민주당에서 출발해서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실제 그럴지 아닐지는 저희도 인터뷰 요청을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자유한국당까지 만약에 그런 네. 방식으로 합류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또 그치, 버라이어티한 정치. 이인재 의원 네.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네.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음. 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무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 자주 간다 이런 이야기가 여의도에 네. 돌고 아무래도 있는 거는 뭐 광명에서는 네. 다음에 재선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민주당으로 자기가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던 것이고, 자신의 지지자들이 다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일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당을 떠났으니까. 예. 예. 그 지역에 다시 나올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지역구들을 물색하고 있다 이런 네.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서 또 김무성 의원 지역구를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아, 이미 그쪽으로 반발은 걸쳤다. 아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있어요? 김무성 예. 의원이 그럼 불출마를 하면서 뭐 넘겨주는 땡기는 뭐 이런 네. 어, 그 김무성 의원이 이전부터 그런 얘기 계속했잖아요. 본인의 마지막 지금 이제 필생의 그렇죠. 업적은 보수 단일 대우 보수 대통합을 만들고 정계 은퇴하겠다는 것이 정계 은퇴라기보단 불출마한다. 네, 네. 네. 대통령 나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 했죠. 네, 예. 근데 수상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내각 책임제 돼서 수상 안 한다는 얘기는 거기가 또 있었군요. 대통령 아니잖아요. 네, 수상이. 네.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내각 책임제 쪽 혹은 네. 뭐 이원 집정부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 헛된 표현을 하지만, 망상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헛된 방송 네. 여러 표현을 쓰지만 어쨌든 내각이 총리를 뽑는 네. 그래서 대통령 외치만 하는 이런 구도를 그리고 있으니까 음. 그때 내각 책임제
유사대자 책임제 네. 뭐라고 부르든 거기서 수상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아니 저는 내각 책임제 같은 제도도 대한민국에서 뭐 검토는 해볼 수 있지만 그분이 자꾸 그런 거 하려고 하면서 내각 책임제 하자 이런 것 때문에 내각 책임제가 더 안 되는 거죠. 내각 책임제. 예. 근데 그 하여튼 일반 여론상으로는 내각 책임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네. 예. 자 대부분 얘기를 다 해봤는데 그 자유한국당 얘기 말고 그 바른미래당 얘기 말고 정의당이 이 정계 개편 흐름 속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는 없죠. 저 보수 세력들이 단일 대우를 만든다고 하면서 스스로 침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스스로 침몰하기를 스스로 침몰하기 기다리고 있다. 아니 이제 그 보수 어떤 형식이든 이렇게 더 탈당했던 분들이 모이고 하면 저는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답답한 면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네. 제가 만나본 많은 보수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수도 품격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내가 저 집단이 싫어진 이유는 도대체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잘못의 한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다시 다 모여가지고 이 당을 구하겠다. 당장 반짝 어떤 그 상승 효과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이 그것은 다 알아본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탈탈 털어준다. 수요 정미소 정의당 이정민 대표였는데 방송을 이제 횟수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조금씩 진보하고 있고 진보가 있고 진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친절한 AS 광역버스 7,700번 기사님 뉴스공장을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이런 문자는 자주 오는데 오늘 처음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는데 뉴스공장을 크게 들고 돌아다닙니다. 광화문 쪽에서 아침 산책하는 중에 오토바이가 뉴스공장을 크게 들고 지나가는 걸 처음 봐가지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 재밌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이제 얘기 나오고 나서 이 문자 온 것 같은데 공중 부양하는 스님이 중이 또 중이 예 제가 말로 하니까 재미없는데 문자를 읽으니까 재밌는데 그런 문자들 많이 왔습니다. 네 공지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말했군요. 그 정도 저도 아는데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쇄신을 담당하는 조광특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합류하신 분입니다. 논설위원도 언론사 논설위원도 지내신 분이고 이진권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조광특위가 이게 이제 뭐랄까요?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습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권유해가지고 같이 좀 도와달라고 그런 이야기가 와서 합류하게 됐죠. 예. 그렇군요. 전원책 변호사. 이제 이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이제 방송인으로서의 평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데 이 쇄신을 담당한 적임자이기도 합니까 보시기에? 사람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또 전원책 변호사의 그 뭐랄까 생각이 건전하고 분명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든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그 일을 완수해낼 것이다. 이런 점을 제가 믿기 때문에
같이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과단성 있는 그런 부분을 높이 사시는 거군요. 말하자면. 예. 그다음에 예. 사실은 이 생각도 정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약 다르다면 같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적어도 그런 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같은 생각이다. 뭐 이렇게 믿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몇 가지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논란으로 보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극기 부대에 대한 포용 문제.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건 생각이 다 다르겠는데 이를테면 지금 태극기 부대가 거리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시위하는 이 태극기 부대를 어떤 사람들은 뭐 극우적인 그런 그룹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극우가 아니라고 이제 박원석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도 우리 사회가 너무 이념적 이 판단을 할 때 너무 극자를 잘 붙여요. 극자. 그래서 극좌다. 당신은 극좌다. 이 사람은 극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주장이라든가 그 사람의 뭐 어떤 이념 정향이라든가 이것에 너무 극단적으로 오히려 몰아가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넓이를 뭐 좌든 우든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너무 또 인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태극기 부대를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땠느냐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판단해 본 바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자유한국당 조직 강화 특위위원회를 이제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어떤 분들을 포용하고 어떤 분들을 모셔올지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이제 이 기준을 정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네. 예. 알겠습니다. 뭐 그 태극기 부대를 극우라 하느냐 아니냐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이 그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인데 이 대목은 어떻게 내부적으로 논리를 세워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분들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적 논쟁으로 가게 되는 건데 제가 들어간 것은 조강특위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헌재 문제까지도 거론하게 되면 제 자신이 뭐 정치적인 그런 입장까지도 이야기가 돼버리는 셈인데 저도 헌재 결정에 대해서 그것을 뭐 그렇게 흔쾌히 이것을 수긍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헌재 판결에 특히 어떤 부분이 무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헌재 논쟁이 돼가는데 한 번만 짚고 넘어가죠. 그 대목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특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러니까 형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것은 당시에 그런 것도 가만히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아직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그런 재판의 결과가 나왔지만 당시에는 말이죠. 그다음에 당시에 헌재가 이 촛불 집회의 그 규모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그것을 예를 들면 강조한 측면이라든지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이런 것은 좀 말하자면 아주 객관적인 그런 헌재로서의 그런 판단은 아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세세히 드러나서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촛불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가장 또 제가 만약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대통령은 헌법에 있어서도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고는 형사소출을 당하지 않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통령에 대한 판단에 범법이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과오라든지 이런 판단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민의 직선으로 뽑힌 대통령이니까 특별한 그런 지위를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적어도 내란을 외환에 버금가는 그게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과오를 범한 것이 아니면 그런 현직 대통령, 민선 대통령을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가 합법적으로 탄핵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회가 헌법 소출을 한 것은 그것은 네. 정치적인 징계다. 그러니까 정치적 징계인데. 입법부가 행정부 수장에 대한 정치적인 징계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한 데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는 그런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보다 중립해서 결론 냈어야 되는데 촛불 쪽을 너무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말하자면. 제 생각은 그렇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태극기 부대도 구구가 아니라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인 것 같고 그죠? 예. 근데 이제 서로가 잘 조화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태극기 부대라는 이제 거기서 들어가지고 그분들이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만약에 이것을 부인하고 거기서 어떤 투쟁을 위해서 들어온다든지 만약 이렇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수 세력의 또 다른 분란의 요인이 되는 거겠죠. 예. 예, 오늘은 제가 뭐 논쟁하려는 게 아니라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 예. 이해했고요. 그러면 또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진보 강령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경제 민주화 진보주의 강령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자유한국당이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네.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문장을 작성을 담당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독해를 거쳐서 오케이 네. 뭐 이 정도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보낸 건데 이거는 국민들에게 대한 것보다는 네. 자유한국당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원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 조강특위가 이렇게 구성해서 나갈 때 여러분들도 어떤 각오로 우리를 지지하고 도와주셔야 하겠다는 이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만든 거니까 아마 국민 여러분께 내보낼 때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건 그러니까 당내에서 당의 주요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되는 그런 인식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보낸 건데요. 자유한국당이 약간 그렇게 어중간해졌다 이런 인식인 거죠? 아니죠. 그런데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요. 네. 이 경제민주화가 당시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그 대표죠. 이분이 당초에 2012년에 그때 이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이것을 이제 제시했을 때는 어떤 하나의 노동자들에게도 기업 경영권을 같이 나눠줘야 된다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민주정치는 민주주의라면 큰 두 축은 뭐냐면 자유와 평등 아니겠습니까? 근데 평등을 너무 강조하면 이제까지 보면 자유라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소홀히 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노동자의 그런 권리를 계속 주장했지만 기업의 권리, 기업자의 권리,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 권리라든지 자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오히려 배제되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전원책 변호사가 그 점을 지적한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 2분밖에 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예. 모시기로 하고요. 시간 되실 때 예. 직접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이 문제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인적 쇄신한다고 그러는데 총선이 너무 멀리 있는데 되겠느냐 하는 비관론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새로 뽑힌 대표가 전당대회 내년에 하면 거기서 다시 할 텐데 이게 가능하겠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그런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또 자기 팔을 만들기 위해서 또 확 갈아치운다든지 이랬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또 그렇게 한다면 국민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당신들 이게 취미가 쇄신이냐, 취미가 개혁이냐 이래가면서 오히려 당의 불신만 더 가중시킬 테니까 예. 그 점에서 볼 때 새로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런 분들도 옛날같이 그렇게 오만하게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미 결정된 쇄신의 작업으로서 그 결과로서 결정된 것을 다시 뒤집는다. 이건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지금 12월 말까지 우리 보고 이제 작업을 끝내라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면 앞으로 총선과 이 작업의 기간이 그 사이에 그 간격이 좀 더 줄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지금 비대위 체제 혹은 조강특위의 활동이 내년 초가 아니라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안 되니까. 날짜에 맞춰서 조강특위를 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조강특위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일정을 정해야지. 알겠습니다. 자기들 일정에 조강특위가 맞추라는. 그러면 전당대회도 밀어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당대회 하고 나서도 조강특위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 전당대회 할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조강특위를 그 자기들이 계속 이끌고 참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당대회가 더 밀어줄 수도 있다. 조강특위 활동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알겠습니다. 빨리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도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아마 논쟁이 될 것 같네요. 위원님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스튜디오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진곤 자유한국당 조강특위 위원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